아, 저는 이제 준비한 게 이제 1교시 8문제와 이제 2교시 3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많이 접근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쉽게 이제 제가 문제를 선정한 것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차별화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렇게 좀 차별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제 명확한 건 없으니까요. 이제 팩트가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렇게 선정을 했었죠. 제가 문제를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3단락이나 어떤 4단락 관점에서 조금 더 확실한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성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총평을 좀 들어주시고 회차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처음 이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앰비언트 컴퓨팅 문제죠. 보이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 고객의 혹은 사용자의 어떤 행동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그 맞춤형, 초개인화 서비스가 되겠죠. 어떤 그런 것들을 지능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기술적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를 조금 어떤 상황, 어떤 뭐 유형 이렇게 쓰는데 조금만 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확한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뭐 패러다임, 또 기술, 뭐 컴퓨팅 뭐 이런 관점으로 종교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출제한 의도는 첫 번째로 이제 2022년도에 스프리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10대 이슈 후보구 중 하나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9위에 위치한 그런 기술이었고요. 그럼 이제 1위는 뭐냐? 1위는 책임 있는 AI, Responsible AI라고 해서 어떤 그 AI 윤리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특징, 이 해설지를 작성했을 때 특징을 먼저 도출을 하고 그 특징을 그룹핑으로 기술을 좀 도출을 해봤습니다. 우선으로. 그래서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기술 특징은 가져 나와야 될 게 이제 상황인지,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혹은 이제 개인화 혹은 초개인화, 그다음에 적응형, 특별히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어떤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객이 모르는 의도하지 않은 모르는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자연스러운 서비스가 심리스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런 관점에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특징 기반으로 구성 요소를 잡았고 거기서 관련된 그 신기술들을 풍부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도로서는 지금 보시면 이벤트 서버, AMI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이벤트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플랫폼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왼쪽 이벤트 서버에서 어떤 고객의 행동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요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능화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그런 부분에서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런 관점에서 구성도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룹핑은 아까 그 특징 상황인지 개인화 적응형 그 관점에서 풍부하게 적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자체에 이제 그런 어떤 그 3단락 작성하기가 크게 어렵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다가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기술 관점에서 가트너가 발표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를 실험 방안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총체적 결함을 실험한다라고 해서 어떤 AMI의 어떤 그런 기술 요소, 인프라 측면의 기술 요소와 어떤 데이터 측면, 스몰 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 빅데이터가 지금 많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스몰 데이터 활용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총체적 결함을 실험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이 핵심 기술이 이 AM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우리가 흔히 지금 나오고 있는 캄테크, 캄이랑 이제 테크놀로지 결합한 이제 캄테크 뭐 이런 것들을 3단락으로 제시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양하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꼭 3단락 놓치지 마시고 여기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된 토픽이죠. 이제 그 응용
그지? 컴시형에서 1교시로 블록체인 트릴레마 나왔었잖아요. 확장성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기존 온체인에서 이제 그 트랜잭션을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프체인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뭐 확장성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떤 수수료 같은 것도 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프체인에서 먼저 거래가 생긴되고 그래서 그 최종 반영된 오프체인에서 트랜잭션이 최종 결과 값들을 이제 온체인으로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트릴레마 해결을 위한 어떤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1달러에 이렇게 좀 요 부분이 이제 메인넷 있어. 그 도시카 부분이 있는데 그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게 메인넷이고 온체인이죠. 온체인 부분이고 이 밑에가 이제 오프체인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최종 온체인에 반영을 한다. 그런 식으로 크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절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시면은 채널 생성, 거래, 종료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펀딩 트랜잭션, 커미트먼트 트랜잭션. 흔히 말해서 이제 펀딩 트랜잭션이 온체인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이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펀딩이 생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미트먼트 맞죠? 커미트먼트 TX, 펀딩 TX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명을 하고 교환을 하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반영된 게 이제 펀딩 트랜잭션에서 여기서 서명하고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 펀딩 트랜잭션을 온체인에다가 이제 브로드캐스팅 한다. 그렇게 크게 이 흐름으로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트랜잭션이 생성, 서명, 교환. 큰 관점에서 이 안에서 커미트먼트 트랜잭션이 이렇게 생성, 서명,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키워드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 우리 그 멀티 시그니처 다중키 서명이 필요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분산 원장이잖아요. 다중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이 트랜잭션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된 참여자들이 다 서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중 서명. 제일 맞으시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다음에 해시 타임락 컨트랙트. 얘는 이제 여기 이제 무효화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마련하잖아요. 특정 시간에 타임락을 걸어줘서 특정 시간 이후에 유효값을 발생할 수 있게.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일정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거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해시 타임락 컨트랙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아까 그 멀티 시그니처랑 해시 타임락 컨트랙트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단락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아토믹 스왑이라는 이제 용어죠. 이종 암호화폐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라이팅 네트워크를 쓸 수 있다. 사이드 체인에서 이종 간 암호화폐를 위한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아토믹 스왑이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DP와 DMP, 이제 IT 경영에 대한 도메인인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마케팅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관련 토픽으로는 고객 여정 지도 모의고사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CDP도 사실상 이제 모의고사에서 한 번 정도 출제된 적은 있는데, 이제 고객 여정 지도로 관련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핵심 플랫폼이다.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전략 플랫폼이다. 고객의 데이터를 관점으로 어떻게 그런 고객의 어떤 그 구매 여정을 추적하는 거죠. 역시 이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또 그런 플랫폼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객 데이터 관점으로 플랫폼을 이제 기술을 해주는데 문제점은 CDP와 DMP에 대해 명확한 차이를 제시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안 드러나지 않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차이점을 제시를 하려면 데이터 유형이 있습니다. 고객 프로파일링을 위한 데이터 유형. 이 이제 1차, 2차, 이렇게 3차 데이터가 있는데 1차는
기업 자사가 보유한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타 회사죠. 제휴를 맺은 타 회사로부터 끌어당긴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서드 파티는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DP는 이 고객 풀 데이터 유형 1차, 2차, 3차를 다 포함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 초개인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고, DMP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지만 얘는 이제 익명의 특별 데이터, 익명의 디지털 식별 정보를 저장한 광고주 및 에이전시 이렇게 써져 있죠. 에이전시 타겟팅 업무에 대한 특화된 내용. 얘는 이제 3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써 있죠. DMP는 주로 3차 데이터에 주목하는 반면에 CDP는 1차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활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CDP가 사실상 얘보다는 DMP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시자면은 CDP 같은 경우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와 이제 기업 내부 데이터를 통합해서 어떤 고객 중심 360도 고객 단열뷰 같은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제 고객 관련된 초개인화된 데이터를 보장해 주는 거죠. 관리를 해주는 거죠. 관리해서 이런 서비스 마케팅 최적화랑 고객 경험 최적화 이런 것들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관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그 광고 에드테크 있잖아요. 광고주와 그다음에 매체사 같은 경우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우리 글 같은 거 읽어보면은 쓸데없는 막 광고들 쓸데없는 광고 볼 수 있겠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해당 광고주와 매체사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고객들이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그 해당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어떤 클릭수라든지 어떤 광고를 보는지 어떤 매체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쓰다 보니까 어떤 이제 비식별화된 데이터들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유형에서 1차, 2차보다는 3차 데이터의 어떤 관점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될 키워드는 이제 프로그래매틱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고객 세그먼트 데이터를 전달. 그 세그먼트는 건 고객 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이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는 모르는데 개인 정보도 없고 그런 부분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그런 개인 클릭수라든지 어떤 관심 지점들을 찾아서 고객 타겟팅을 하는 거죠. 고객 세그먼팅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를 비교를 했는데요. 보통 CRM, DMP, CD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애저 서비스. 이것도 이제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가 참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이게 이제 용어는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자료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의 같은 경우는 있죠. 이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 디타스가 나온 배경은 많은 기업에서 팬데믹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패를 많이 해서 이 디지털 전환 자체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그래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Everything as a Service (XaaS) 형태로 구현 혹은 구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디타스 정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등장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대면 트렌드, 코로나나 팬데믹 증가로 인해서 이제 기업이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 부분, 그다음에 플랫폼 기반 협업 생태계 이런 거 충분히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화 부분이죠. 도시화 부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서 많이 작성해 주셨어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IoT 관점, 인프라 관점에서 충분히 작성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그 클라우드 전체 서비스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계층별로 인프라 있죠. 이아스나 파스나 사스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잖아요. 이 관점에서 그러면 그 디타스의 위치는 어디일까
라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클라우드 DX 지원이 되는 어떤 SaaS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인데 여기서 이제 AI, ML 기반의 서비스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IoT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SaaS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라고 도시가로 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에서는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차별화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차별화는 개념을 작성할 때 혹은 특징을 작성할 때 어떤 이 디타스의 목적이나 배경이 조금 살짝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배경 같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팬데믹 관련된 부분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죠. 3단락입니다. 기대효과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을 했죠. 그냥 운영비용 최소화, 선순환, 구조 창출, 이런 거죠. 이제 뭐 보건성, 탄력성, 가속성 뭐 이런 걸 제공해준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다가는 이런 일반적인 기대 효과보다는 디지털 격차, 디지털 포용법, 그러니까 디지털 가속화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제시해 주시죠. 이거를 쓰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2교시 4단락 다른 데다 썼거든요. 그걸 같이 보시면 되는데 디지털 포용법 관련돼서 3단락을 제시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ISP랑 ISMP 바로 직전에 차에 나왔던 부분이죠. 근데 이게 다시 내는 이유는 최근에 6판이 개정이 됐어요. ISP 그 수립 공통 가이드가 ISMP에 포함이 돼서 6판이 개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다 작성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렇고 이제 정의를 작성을 해야죠. 비교 문제니까 ISP랑 ISMP 비교 문제를 쓸 때 이제 ISP 같은 경우는 중장적인 관점에서 전략 과제를 도출을 하는 거죠. 전략 과제가 하나일 수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있잖아요. 그 과제를 도출하고 ISMP는 그 과제를 시원하게 실행을 위한 어떤 구축 범위, RFP 도출하거나 요구사항을 정의한다거나 혹은 그 요구사항을 기능 점수를 부여한다던가 그렇게 명확하게 실행 관점에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 2단락을 작성할 때 우리가 1도 1표를 작성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어떤 측면의 비교, 어떤 측면 비교 조금 상세하게 이제 그 텍스트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채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락 가에서는 우리가 EA, ISP, ISMP 다 연관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큰 관점에서 연계된 도식화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2단락에서는 어떤 목적, 절차 혹은 그 산출물, 절차 표현 좀 어렵다라면은 간단히 언급하시고 주요 산출물이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판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원래 ISP만 있었던 가이드가 이제 ISMP를 제도화를 위해서 얘가 이제 제대로 된 제도화가 안 됐다는 거죠. 실행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SMP 제도화를 위해서 이 ISMP를 포함했고 접수 기간도 상반기 하반기에서 연중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다음에 수립 제외. 기존에서는 기존 ISP는 단순 시스템 개발은 제외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민간 부분 제한한 그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도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ISP, ISMP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민트형 사업이라고 하는데 민간 사업 예산이 50% 이상이 들어가서 공공기관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쓰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유형이 이제 민간 주도, 공공 주도 혹은 이제 구매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추가적으로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민트형 사업이. 그래서 이 민트형 사업은 이 민트형 소프트웨어 사업은 ISP랑 ISMP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에 범위 확대. 별거 아니죠. 기존의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만 한정됐던 것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전반적인 부분, 뭐 신기술 디지털 서비스 도입 전환 우선 검토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작성을 해주셨어요.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한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다들 정의로 정확히 작성을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언제 쓰는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강경 데이터베이스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같이 제시를 해주셨다면 훨씬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간에
정의는 이렇죠. 이제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그 노드와 엣지를 통해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쓰는 거는 데이터 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탐색도 용이할 수 있는 거죠. 기존 이제 인덱스가 없이 빠른 탐색이 가능한 거죠. 우리 그래프 순환할 때 트래버셜 순환해서 빠른 탐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스키마가 없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구성도는 일반적으로 이제 나와야 될 어떤 그래프 데이터 구조, 그렇죠? 노드, 엣지, 관계를 나타내는 엣지가 있고, 그다음에 노드와 엣지를 포함한 어떤 그 프로퍼티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라벨이 있죠. 어떤 대상 하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관계, 속성, 라벨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래프 커리어 언어 특징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3단락을 많이들 안 적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방안을 그냥 도식화로 살짝만 제시를 하셔더라도 1, 2단에서 그냥 이제 데이터 구조로만 다 끝나는 답안에 비해서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 시간이 없더라도 30초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도식화로 이 관계 이런 데이터를 조회할 때나 이런 데이터를 집계할 때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뭐 관계형 DB를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만이라도 좀 제시를 해준다면은 훨씬 더 차별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속성값 추가라든지 질이 조회할 수 있는 어떤 처리 속도 측면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쓴다, 그런 점으로 연계 방안을 제시를 해주시면은 좀 더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비지드 학습 EM 클러스터링이죠. EM 클러스터링인데, 얘는 조금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이제 확률 기반이죠. 확률 기반인데 통계 기반, 아니, 확률 기반이 아니라 통계 기반의 어떤 그런 그 비지도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봐야 될 게 이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뒤를 먼저 볼게요. 유형, 이제 클러스터링 유형을 이렇게 하드 클러스터링, 소프트 클러스터링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드 클러스터링은 K-민즈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상이 분류가 안 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평균 값을 구해서 분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되는데, 얘는 어떤 확률 값을 구해서 이 대상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군이 있는데, 어떤 대상군이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데, 이 대상군이 여기에 포함할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할 수도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 클러스터링이 이제 각 데이터가 여러 클러스터에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는 게 소프트 클러스터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와야 될 부분은 관측되지 않은 잠재 변수에 의존하는, 어렵게 일단 읽어볼게요. 확률 모델에서 이제 최대 우도, 그다음에 최대 사후 확률을 갖는 모수 추정량을 구하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온 게 키워드가 잠재 변수랑 그다음에 최대 우도, 그다음에 최대 사후 확률, 이 세 가지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최대 우도, 그러니까 그 최대 우도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를 알려면은 그 확률과 가능도를 아셔야 되는데, 얘는 이거 그 베이지 정리에서 쓰는 부분 아니죠? 우도라고 하죠. 우도, 라이클 우도, 발생 가능성. 얘는 이제 P가 있으면은 어떤 관측값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얘는 언제나 확률 분포가 보여졌을 때, 확률 분포가 주어졌을 때, 이거 관측값이 이 규정된 확률 분포에서 이 확률 분포라는 거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으면은 확률 분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확률 분포로 이 내에서 이제 관측값이 관측값 혹은 관측 범위가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얘는 L표라는 거예요. L로. 반대로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예요. 확률 분포. 어떤 관측값이 주어졌을 때 이 확률 분포를 가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능도다.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그 최대 가능도라는 거는 가장 가능도가 높은 거를 이제 구하는 게 이제 그 최대 가능도 추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대 우도 추정 기법에서 쓰는 게 이 이제 EM 클러스터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지덕 클러스터링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관측값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이제 잠재 변수. 아까 나왔던 잠재 변수. 잠재 변수 레이턴트 밸류라고 해서 얘는 어떤 집단에서 어떤 특정을 잡아내고 그 특정을 기반으로 해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측값에 관측되지 않은 어떤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수를 무작위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모델이나 어떤 모수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가 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가능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 EM 클러스팅은 이제 보시면은 절차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텝과 M 스텝이 계속 이터레이트하게 계속 돌면서 이 잠재 변수랑 그다음에 이 모수가 수렴할 때 최대 가능도를 나타내는 게 클러스팅 한 거죠. 클러스팅 했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 잠재 변수는 특징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모수에서 얘를 가정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모수 Z를 이게 이제 이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텝을 해서 얘를 구했잖아요. 얘를 구했으면은 다시 M 스텝에서 Z로 모수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서 적정한 무수를 찾는 집단을 찾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게 최대 가능도 추정어가 잠재 변수, 레이턴트 밸류. 그러니까 EM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 모델 아시잖아요. 간에서 우리 보면 이제 디스크린 생성 제너레이터를 보시면은 사실 옆에다가 레이턴트 밸류 노이즈 추가라고 구성도 많이 들리잖아요. 얘는 이 특징점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 생성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확률 분석 기반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Z 잠재 변수 그다음에 확률 분포라고 확률 분포가 아니라 최대 우도 추정 그다음에 최대 사후 확률 이렇게 세 가지로 특징점 잡아가시고 그리고 흐름도는 구성도죠. 구성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해당 모수에서 주어지지 않은 잠재 변수를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잠재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잠재 변수에다가 특정값 이 초기 값을 넣고 거기서 이렇게 이 스텝, M 스텝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서 이 모수와 잠재 변수가 어떤 가능도가 최대화됐을 때 시감했을 때 그게 이제 그 군집화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클러스터링이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잠재 변수는 어떤 이런 비지도 학습 최근에 이제 이런 생성 모델 같은 데다가 많이 이제 쓰이는 변수다. 특징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IP 터널링, 그죠? IP 터널링이고, 요것도 이제 117회 이제 컴시행 3교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고, 네트워크 어떤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도 안 푸셔가지고 기본만 이게 컴시행으로 스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푸셔가지고 기본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이제 데이터 캡슐화를 해서 그 공중망을 이제 개별망처럼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터널링의 핵심인데 그 터널링 프로토콜이 계층별로 있잖아요. 2계층, 3계층, 4계층 그래서 IP 터널링은 3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까. 그래서 IPsek이라든지 알고 있는 IPsec, GRE, MPLS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죠? 2계층은 L2TP 아시죠?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IP 터널링은 그래서 3계층 유형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식화는 이렇게 이제 패킷 단위로 이렇게 이제
캡슐화를 하고 목적지에서 캡슐화를 해서 원데이터를 이제 수신하는 거고, 요거보다는 이제 유형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차이가 있죠. 그래서 GRE, IPsec, 그다음에 MPLS까지 좀 자세하게 풍부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시에는 첫 번째 2교시죠. 2교시 첫 번째 문제는 자율주행차 보안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사실상 이번 최근에 그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보안 모델에서 조금 작성이 됐었 부분이 좋았을 텐데 아쉬웠던 부분이 이 보안 모델이 조금 설명이 조금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 측면에서만 이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요 가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다는 느낌,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모델이 이제 그 크게 이제 서비스 관점과 법규 준수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요 그 자율주행차 보안 모델 이 기사에서 나온 거 파트 1, 2가 있는데, 사실 이 보안 모델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제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 모델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측면으로 이제 주로 작성이 됐는데, 하지만 이 보안 모델이 이제 서비스 관점, 법규 준수 관점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관점은 자율주행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 어떤 보안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법규 준수 관점, 그러니까 차별할 수 있는 요소죠. 얘가 이제 법규 준수 관점은 UNEC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유럽 경제위원회에서, 유럽이죠. 유럽에서 이걸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UN 그 통제관에서 155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 법규라고 합니다. 이게 UN 레귤레이션 넘버 155를 2020년 6월에 이 법규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UNEC에서 유럽 경제위원회라고 하는데, UNEC 유럽 경제위원회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련 법규를 채택을 하면서 이거 관련된 회원국들이 차량을 판매를 하려면은 신규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그 CSMS죠. 그래서 뒤에 설명해 줄 건데,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CSMS. 아까 2교시 때 ISMS 했었죠. IS 27000. 그 관련된 사이버 보안 그 관리 체계 CSMS를 준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UNR 155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거를 준수하려면 이 CSMS를 유럽 회원국들, 차량을 유럽에서 판매할 유럽 회원국들은 이 CSMS를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표준이 있죠. 이 CSMS도. 아까 그 ISMS 27000 하나 하잖아요. 얘는 ISO SA 21434. 이거는 2 더하기 1은 3. 4가 이렇게 있다. 1 더하기가 아니라 2 더하기 1은 3. 그다음에 양옆에 4가 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죠. 1 더하기 2가 아니라 2 더하기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관점에서 한번 개요에서 한번 보여주시고, 보안 위협에 대해서 되게 풍부하게 작성해 주신 분들 많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풍부하게 나오면은 세상 점수가 좋은데, 일반적으로 어떤 한쪽으로 이제 보안 위협 취약점이 제시가 되거나, 혹은 난 다양하게 제시하고 싶어가지고 다 텍스트로만 작성해 주신 분들, 그럼 보기가 어렵고 채점하기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1도 1표를 준수해 주시면서 좀 정제돼서 좀 풍부하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가이드에서는 이제 차량 내부 백엔드 인프라, 혹은 통신 채널, 혹은 차량 간의 어떤 보안 위협에 대한 접점이 존재한다라고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럼 대응 방안은 이렇게 이제 접점 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량 접점에서 많이 위협이 발생되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어떤 그 보안 요소들을 적절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달락으로 그러면은 보안 모델에서 제시했던 그 법규 준수 측면으로 UNEC의 그 UN 155를 준수하기 위한 어떤 CSMS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를 도식화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기업 관리, 차량 프로세스 관리, 여기 이 도식화에는 빠져 있는데 표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표준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관련 표준은 사실상 별건 없고 위험 관리, 우리 ISO 31000 관련된 거, 그 위험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ISMS 요구 사항도 있듯이 이 CSMS 요구 사항도 쭉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일부분 도식화가 이제 기업 관리에 대한 측면, 트랙 프로세스 관리 측면, 마지막으로 관련 표준 측면, 표준화 측면, 관련 표준은 위험 관리 그쪽으로 조금 풀어서 작성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문제이죠. 메타버스는 그 계속 나오고 있죠. 응용 관리 상관없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수준도 계속 딥하게 물어봄으로써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출제를 했습니다. 물어본 거는 사실상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그 극복 과제, 문제점이죠. 문제점에 대한 극복 과제 해결 방안인데 문제를 조금 잘못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구현과 긍정적 활용을 위한 극복 과제가 하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물어본 게 두 번째인데 이걸 이제 구현의 하나, 이제 메타버스 구현에 대한 설명을 하나, 그다음에 긍정적 활용을 위한 극복 과제 하나, 그다음에 해결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걸로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답안 작성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메타버스 구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의도한 문제는 이거였어요. 메타버스 구현과 긍정적 활용을 위한 극복까지 하나, 그다음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 하나, 그래서 총 두 가지를 물어본 건데 세 가지로 이해를 하고 작성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구현을 설명하고 이제 극복까지 설명하고 해결 방안 설명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2교시형 2.5페이지 혹은 3페이지 작성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냐. 구현을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해버리게 되면은 극복과제 해결 방안이 좀 수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레벨을 어떤 부분에다가 어떤 문제 물어본 문제에다가 내가 집중적으로 답변을 작성해야 될지 당연히 이제 극복 과제과 해결 방안에서 한 페이지씩 나오는 게 조금 이제 이 문제에 어떤 포커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복 과제 해결 방안 이제 이것도 이제 다 작성해 주셨어요. 대부분 다 작성해 주셨고 이런 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다 들어가시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썰 문제 작성하는 어려움이 국민 도식화가 따로 없어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리고 3다표를 작성할 때도 3다표 작성할 때도 이제 그룹핑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정경사기, 뭐 CPND 그런 측면으로 그룹핑해서 대부분 다 작성을 해주셨어요. 풍부하게. 근데 시점 관점에서 계속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흐름을 가질 수 있는 답안을 구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답안을 저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부각 배경이죠. 메타버스가 왜 부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1교시 1교시 아니야 1단락의 기본 포맷이죠. 기본 포맷 부각 배경 목적 극복까지 해가지고 기본 포맷으로 이제 관련 키워드를 최대한 노출시켰습니다. 이제 뭐 웹 3.0, 뭐 멀티버스, 그다음에 뭐 실감 기술이라든지 가상 유학 경제 실현, 최대한 메타버스 관련될 수 있는 키워드를 최대한 노출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맷이 평범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잘 보이게 하려고 이제 관련 키워드를 최대한 노출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복 과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도출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극복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 그룹핑이 나와야 되는데 네 가지를 저는 도출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현황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성숙도죠. 같은 하이프사이클처럼 이제 도입기, 이행기, 안정기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한 부분이 메타버스에 대한 성숙도가 이 정도 시점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극복 과제는 뭐 이런 게 있다. 실감 환경 기술력 강화, 뭐 가상 자산 거래 환경 조성, 뭐 콘텐츠 지식 개선권, 뭐 개인정보 보호 개선. 결국 이것도 이제 정경사기 CPND를 조금 버무려 가지고
네 가지로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구축 개방 관점, 뭐 메타버스 윤리 원칙,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런 것들도 결국 답안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뭐 윤리 원칙이라든지 뭐 지식재산권 보호, 뭐 보안 관점에서 많이 다양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 이 극복 과제에 대한 그룹핑과 이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 현황 이런 것들이 조금 흐름이 조금 부족했다. 그 부분만 조금 다시 좀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극복 과제를 위한 해결 방안은 이 그룹핑이 4개인데 이번에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로 기술적 측면, 어떤 규제 측면으로 나눠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걸 그냥 또 써먹은 거죠. 이 4가지 그룹핑을 가지고 어떤 또 해결 방안을 이제 2가지로 그룹핑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이제 관련된 기술 혹은 규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단락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디터스에서 디지털 격차에 대한 디지털 포용법을 쓰려고 했었는데 여기 그거에 대한 그 확장 단락을 여기다 썼습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올.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메타버스 실현이 막 고도화되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못 쓰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어떤 포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뭐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디지털 포용법이라든지 뭐 디지털 치료제, 역기능 예방 측면으로 이렇게 디지털을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포용법을 뭐 확장 단락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번 회차에서 꼭 써먹어 주시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다음은 마지막 문제, SSRF랑 XSS. 이 문제들은 대부분 다들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SSRF 같은 경우는 많이 제시가 되면서 이 관련 개념들은 정확하게 다들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을 나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도 결국엔 다 나온다면 다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차별화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1단락,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식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차별화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단락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OWASP 탑10 2021에서 XS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이제 인젝션에 포함이 되고 SSRF는 최근 이제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점으로 인해서 얘가 10위권으로 이제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1단락을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주시면 되겠죠. 공격 대상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돼 있고 SSRF 같은 경우는 서버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공격 대상이 되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외부망, 내부망 측면으로 이게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악성 스크립트를 중심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 어떤 피해가 가는 반면에 얘는 이제 기업 내부망까지 이제 침투가 되면서 횡적 공격까지도 작성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잘 표현을 됐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피해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급할 수가 있잖아요. 이 SSRF랑 XSS에서 피해가 났을 때 어디가 더 심각하냐? 당연히 SSRF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간글로 좀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뭐 이 공격 대상으로 해서 잘 표현을 해주시고 뭐 기업 내부망 침투라든지 뭐 개인 사용자 정보 탈취 이런 관점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을 반드시 작성을 해주시는데 작성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조건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작성을 일반적으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피해 규모에 대해서 SRF에 대한 어떤 기업 내부망 침투가 됐을 때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기술 동향 보시면은 이제 그 우리 뭐죠? 그 보안 서비스 접근 제어, 세이스, 뭐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SWG, 뭐 카스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이번에 서비스 보안 모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 기존의 어떤 경계 중심의 보안 모델은 더 이상 의무가 없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SSRF처럼 막 서버방을 계속 침투해 들어가면서 행적 이동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모델 방안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소아라든지 이번에 두 번째 나왔죠. 전에 차에 소아라든지 혹은 뭐 GTNA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있죠. 카스비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강구로 제시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를 총평을 드렸고요.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지만 많이 힘드시고 괴롭고 그렇겠지만 조금만 더 멘탈 부여잡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만 더 고생하시면 좋죠. 학교 항상 그래서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